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도 17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칼슘 골대사 두 번째 시간으로 골다공증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골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 먼저 보고 그 다음 골연화증, 오스테오말라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뼈의 대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뼈는 굉장히 당당하고 그 다음에 이너가닉 머티리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뼈를 정적인 구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뼈는 끊임없이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일종의 리모델링을 하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뭔가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제 뭐 조금 더 우리 몸에 좀 메카니컬 스트레인이 가해지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본 리sorption 이거를 하고 나면은 다시 그 부분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본 포메이션을 하고 다시 반복되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과정을 레귤레이션하는 중요한 호르몬들이나 아니면 물질들이 저번 시간에 다뤘던 파라사이로드 호르몬과 바이타민 D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거기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에스트로겐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스테오블라스트, 뼈를 만드는 세포를 봅시다. 이 세포는 본 미네랄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뼈의 단단한 부분을 형성을 하는데 사실 이 단단한 물질들은 콜라겐에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이 콜라겐과 버니 매트릭스를 만드는 세포가 오스테오블라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를 만들 때는 알칼라인, 염기성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ALP라는 효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 ALP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간에도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나일덕트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간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ALP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럴 때 이 본 타입의 ALP가 올라가진 않았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우리 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ALP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콜라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생화학 때 배우셨겠지만 이 콜라겐을 형성할 때는 하이드록시프롤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프롤린 농도를 소변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콜라겐은 타입 1 콜라겐인데 그 콜라겐은 전구체로 프로콜라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콜라겐의 N터미널, C터미널 여기를 아마 떼내고 콜라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떼어져 나간 N터미널 그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것 역시 오스테오블라스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는 산성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뼈를 녹이고 그 다음에 콜라지네이즈를 분비해가지고 콜라겐도 제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억제해주는 약이 바로 비스포스포네이트죠. 그래서 뼈를 파괴하는 걸 막는다. 그러므로 골다공증 치료에 쓸 수 있는 약이겠네요. 그런데 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랑크라고 하는 리셉터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요. 이 자극을 주는 물질을 이제 리셉터에 결합하는 거는 라이간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결합하는 거는 랑크의 라이간드다 해가지고 랑크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랑크L은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표지를 해줍니다. 즉 오스테오블라스트는 그 자체로 뼈를 형성하는 기능도 있는데 오스테오클라스트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뼈를 파괴하는 기능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뼈가 파괴랑 그 다음에 뼈 형성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닐까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파라사이로드 호르몬이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에 작용을 하면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랑크L을 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랑크L이 랑크에 결합을 해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활성화가 되면 뼈를 녹여가지고 포스페이트와 칼슘을 릴리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우리 몸에는 오스테오프로테저린, OPG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요거는 랑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물질이에요. 그래서 랑크 L에 대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랑크 L이 원래 랑크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이 안 되니까 오스테오클라스트를 활성화하는 그런 신호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랑 굉장히 이런 효과를 이제 비슷하게 만든 게 데노주맵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랑크 L에 결합하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인데요. 이제 역시 랑크 L이 랑크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활성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역시 골다공증의 치료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있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뼈를 녹여가지고 칼슘과 포스페이트를 릴리즈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PTH라는 게 전혀 안 나와야 뼈가 튼튼해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 적절한 농도의 PTH는 이제 칼슘과 포스페이트를 장에서 흡수하는 것을 돕고 바이타민 D의 활성화를 돕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칼슘하고 포스페이트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뼈를 만드는 재료를 공급을 하는 거니까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뼈를 형성하는 거, 뼈를 부수는 거, 둘 다 활성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농도에서는 뼈를 형성하는 걸 더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농도로 공급이 돼야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고 너무 과하면은 아니면은 너무 모자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에스트로겐인데요. 에스트로겐은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에이포토시스를 억제한다.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를 오래 살게 하는 거고 반대로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에이포토시스를 촉진시켜가지고 빨리 없애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에스트로겐도 뼈를 좀 더 많이 형성하는 쪽으로 가게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특히 메노포즈 이후에 에스트로겐 디피션시가 와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에스트로겐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이제 에스트로겐뿐만 아니고 그 성호르몬 있잖아요. 테스토스테론도 마찬가지인데 사춘기에 뼈의 형상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이 성호르몬의 기능을 받아가지고 키가 크게 성장을 하는데 동시에 이것들은 그 뼈의 성장점이죠. 에피피지얼 플레이트를 빨리 닫아버리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성조숙증이 있다. 성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 그러면 처음에는 엄청 빨리 키가 커요. 또래보다는 훨씬 빨리 커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에피피지얼 플레이트가 금방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성인 때 키는 또래보다 많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애가 어릴 때 갑자기 막 큰다고 나중에도 크겠거니 하고 꼭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리학 내용들이 골다공증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골다공증이란 뼈의 강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약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가장 흔한 유형은 포스트 메노포즈, 폐경 후 골다공증인데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수명이 떨어진다. 에스트로겐이 모자라서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수명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많이 릴리즈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슘이 많이 나와가지고 PTH가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바이타민 D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액티베이션이 안 되겠네요. 아하, 그래서 어느 정도 PTH와 바이타민 D가 나와줘야 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는데 칼슘이 계속 그거 없이도 뼈에서 나오니까 PTH도 바이타민 D도 약간 모자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뼈가 약해지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미묘한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테크니컬리 PTH라든지 바이타민 D라든지 칼슘, 포스페이트 이런 거를 재보면은 다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돼서 한 폐경되고 나서 한 최소 10년,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뼈가 점점 약해지다가 오스테오포로시스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칼슘이라든지 포스페이트라든지 그런 수치를 쟀는데 뭔가 이상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냥 그 에스트로겐이 모자라가지고 뼈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의 리스크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나열을 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많다. 그리고 특히 여성에서 메노포즈가 온 뒤에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의 가장 일반적인 리스크 팩터고요. 흑인들에 비해서는 백인이나 아니면은 아시안이 조금 더 골다공증의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너무 말랐다든지 흡수 장애가 있다든지, 그리고 또 본의 턴오버 레이트를 높이는 질환들이 있죠. 쿠싱, 하이퍼사이로이디즘,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염증성 질환들도 역시 뼈를 녹이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D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간접적으로 PTH를 올려버리는 만성 간, 신장 질환들 이런 것들도 역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물질들도 우리 몸에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술, 담배 좋은 데가 없죠. 그리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요건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뼈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avascular necrosis of femoral head, AVN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원인 때문에 바이타민 D나 아니면은 칼슘 섭취가 부족하게 되는 거, 그런 것도 한몫하겠네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결핍, 조기 폐경이 왔다든지 아니면 난소 절제술을 한 다음에도 골다공증의 리스크가 높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사람한테서는 어떤 검사를 하냐? DEXA 또는 DXA라는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엑스레이를 쏴가지고 뼈의 밀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어떤 사람한테 검사를 하느냐?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우리나라 급여 기준도 비슷하거든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여자는 65세 이상 또는 폐경한 지가 10년 이상 된 사람, 그 다음에 남자는 70세 이상일 때 검사를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리스크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오래 썼다든지, 또는 폐경이 일찍 온 사람, 아니면은 터너 신드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에스트로겐이 옛날부터 부족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패솔로지컬 프랙처 있는 사람이면은 DXA 검사 한번 해봐야겠고, 또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검사를 해가지고 골다공증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는 크게 두 부분을 재요. 룸바 스파인, 허리뼈하고 그 다음에 femoral neck을 비롯한 골반 부분, 힙 본의 덴시티를 재는데요. 여기 이제 룸바 스파인, 그 다음에 femoral neck과 total hip 이 두 개는 이제 같이 잴 수가 있고, 이게 재는데 그럼 점수가 두 가지가 나와요. T-score, Z-score 두 가지가 나는데 이거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T-score는요, 표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주 건강한 뼈의 기준을 인종과 성별을 맞춘 젊은 성인으로 두고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골밀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의 뼈에 비해서 나의 뼈 상태는 어떤가 이걸 보는 거고,
Z스코어는 내 또래와 비교한 나의 표준 편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랑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교할 때 나의 뼈 상태는 어떤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골다공증은 뭘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T스코어, Z스코어 중에 T스코어랑 비교를 해야겠죠. 우리 뭐 혈관 나이, 피부 나이 이런 거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뼈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젊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나는 골밀도가 많이 낮다. 그러므로 같은 충격을 받을 때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골절 리스크가 높다. 그러므로 치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 낮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표준 편차를 봤을 때 그 표준 편차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도 더 낮은 겁니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골다공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Z스코어는 어디다 써요? Z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은요, 골다공증 당연히 있는 건데, 이게 Z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은, 그거는 골다공증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 또래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Z스코어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은, 당연히 T스코어는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거예요. 골다공증이 있는 겁니다. 근데, 1차성 골다공증,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다든지 한 그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골다공증이 아니라 2차성 골다공증, 명확하게 교정이 필요한 그런 골다공증, 원인이 있는 그런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뼈의 밀도가 점점점 떨어지고 하는 거는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랑 젊은 사람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나이 든 사람은 T스코어가 점점 떨어지죠.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골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끼리 모아놓는다. 비슷한 연령대끼리만 모아놓는다. 그럼 당연히 Z스코어는 이제 그 사람들끼리 다시 그 표준분포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정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또래에 비해서도 현저히 골밀도가 낮다. 그러니까 Z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노화에 의한 변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또래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골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다. 뭐 예를 들면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스라든지 알코올 어뷰스라든지 너무 빼짝 말랐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덱사 검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왼쪽으로 그냥 찍어 본 거고 요렇게 이제 그 앞뒤로 본 엑스레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L1, L2, L3, L4 스파인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뼈 밀도를 해석을 해줘요. 보시다시피 룸바 스파인 중에 1번, 2번, 3번, 4번 가지고 골밀도를 평가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영 어덜트와 비교한 T스코어도 나오고 이제 에이지랑 같은 연령대랑 비교한 Z스코어도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L1은 이제 마이너스 0.8.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근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0 이렇게 차이가 확 벌어지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L1이 이렇게 푹 주저앉아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골밀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L1이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디질 못하고 컴프레션 프랙처가 왔구나. 그래서 골밀도가 높아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프랙처 있는데 지금 가짜로 이렇게 마이너스 0.8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골밀도 판정할 때 안 쓰고요. 요게 나머지 강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이제 L3, L4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룸바 스파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femur neck을 포함한 힙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척추 골밀도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femur neck, total hip 이런 거를 보고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미만이다? 그러면은 골다공증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가면은 어떤 스코어는 쓰고 안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 요소까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실습 돌다 보면은 교수님이 물어보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골다공증 어떻게 치료하냐? 첫 번째,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그래서 칼슘하고 바이타민 D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뭐 외부 활동이 충분히 많고 그 다음에 서양인들처럼 유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칼슘이 충분하게 보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활동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햇볕을 잘 안 쐬려 그러죠. 그래서 바이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이 굉장히 드물고 또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바이타민 D는 하루 1000유닛 정도 그리고 칼슘은 하루에 한 500mg 정도 보충을 하면은 이 정도 보충을 하면은 요 바이타민 D 하루 권장 섭취량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약이에요, 이게. 뭐 디카맥스 요런 약을 저기서 많이 쓰고요. 그 외에 단백질, 마그네슘 요런 것들을 충분하게 보충을 해가지고 영양을 결핍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해가지고 뼈에 힘을 어느 정도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뼈가 튼튼해져요.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을 써야 되는데요. 약제는 크게 anti-resorptive agent, 뼈가 흡수되는 거를 막아주는 약하고 그 다음에 bone formation agent, 뼈가 새로 형성되는 거를 촉진하는 약들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골흡수 억제제부터 봅시다. 말씀드렸듯이 칼슘하고 바이타민 D를 충분하게 공급해주는 게 좋겠고요. 아까 제가 이제 골다공증의 흔한 원인이 에스트로겐 디피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골다공증 약으로 쓸 수 있어요. 효과도 좋아요. 근데 이 약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첫 번째, 자궁이 이미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는 엔도메트리얼 캔서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제스틴과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단일 피임약이 아니라 복합 경구 피임약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롬보시스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은 이런 사람한테서 life-threatening 스롬보시스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비롯한 심장, 혈관계의 질환들 그리고 이제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이거 원래부터 스롬보시스 리스크가 있는 질환들이죠. 이런 게 있는 사람한테서는 이 에스트로겐을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또 유방암 병력이 있으면 당연히 에스트로겐 사용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에게 이런 리스크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시그니피컨트한 폐경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다. 막 밤에 막 열이 올라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 다음에 vaginal atrophy 같은 게 굉장히 심하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에스트로겐을 치료약제로 적극 고려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걸 개선한 약제가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SERM이라고 하는 제제들인데요. 타목시펜, 랄록시펜, 마드독시펜, 머시기 옥시펜 이런 것들로 끝나는 약들이죠. 이 약들은 특징이 어떤 조직에서는 에스트로겐 애고니스트로 작용하고 반대로 어떤 조직에서는 에스트로겐의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두 가지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방암에 쓰는 약이 타목시펜이죠. 이제 유방에서는 에스트로겐 안타고니스트로 작용을 해가지고 유방암 세포는 최대한 억제하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필요한 다른 곳에서는 에스트로겐의 기능을 하는 그런 약입니다. 이 유방암에서는 타목시펜만 쓰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에서는 타목시펜보다는 랄록시펜이나 아니면 바제독시펜을 많이 쓰는데 이유는 이런 약들은 엔도메트리얼 캔서 리스크가 상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들은 엔도메트리얼 캔서랑은 리스크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유방암에 대한 보호 효과가 이제 랄록시펜, 바제독시펜 같은 경우는 타목시펜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유방암에 대한 유방암이 진짜 있어가지고 그걸 수술하고 한 5에서 10년 정도 타목시펜 쓰잖아요. 거기다만 이걸 쓰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옛날에 치료받고 지금 꽤 됐다? 아니면은 유방암의 가족력이 나한테 있다. 그럼 나 유방암 걸릴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요 랄록시펜이나 바제독시펜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반면에 이 약도 에스트로겐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뇌졸중, 심장 및 혈관계 질환, SLE 같은 스럼보시스 리스크 팩터가 있는 사람이라면 쓰면 안 되는 약이고요. 또 척추골절이 아닌 골절, 그러니까 femur의 neck fracture 이런 데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SERM은요, 딱 그 룸바 컴프레션 프랙처에만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만약에 척추는 괜찮은데 femur의 골밀도가 떨어져 있다. 그럼 이거 SERM 쓰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SRM 같은 약은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디스비티 같은 시그니피컨트한 그런 그 부작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1차 치료제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1차 치료제는 뭐냐? 역시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의 기능을 억제하는 건데요. 경구로 복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사제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경구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그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을 하고 약 먹고 누우면 안 돼요. 이게 내려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먹고 이제 똑바로 앉아 있어야 돼요. 바로 누우면은 그게 에스파고스에 걸려가지고 에스파자이티스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약은 CKD가 있으면 쓰면 안 되고 또 조만간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럴 때도 이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이 약은 주요 부작용이 뭐냐면은 경구로 복용할 때는 그 이제 약간 속이 쓰리고 GERD 같은 그런 증상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제로 주면은 꼭 독감 걸린 것처럼 막 으슬으슬 춥고 떨리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맨날 먹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뭐 견디려고 하면 견딜 수는 있는데 진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약이 됐든 아니면 주사제가 됐든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복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가능한 부작용 그런 거를 잘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ONJ, 오스테오네크로시스 오브 저 이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방금 말씀드린 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부작용을 못 견디는 분들 또는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반응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주사제가 데노주맵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랑크리간드, 랑크L을 억제해서 오스테오클라스트 활성화시키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요거는 1차 치료제는 안 쓰고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일단 써보고 그 다음에 효과 없으면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1차 치료제로도 쓰나봐요.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고요. 이제는 1차 치료제도 보험이 돼요. 굉장히 저렴하게 한 16,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도 많이 씁니다. 다만 요것도 오스테오네크로시스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원래 그렇게 흔한 게 아닌데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도 더 드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카시토닌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카시토닌 같은 경우는 그 캔서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쓰는 거 쓰지 않는다 그러고 시험 문제 나온 것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까지는 뼈를 흡수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고, 요거는 뼈를 형성을 촉진하는 약들, 본 포메이션 에이전트 봅시다. 첫째로는 PTH 애널로그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PTH는 적절한 용량에서는 뼈를 형성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약제들은 특히 뼈를 형성하는 반응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 PTH 호르몬을 좀 개량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리파라타이드, 아발로파라타이드 두 가지가 있고요. 다른 약들의 효과가 없을 때 잠깐 사용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이 이 로모소주맵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상품명이 에브니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약은 뭐 기전이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약도 다른 약에 반응 없는 사람들 또는 초고위험군 이런 사람들 사용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약들을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뭐부터 쓰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별다른 얘기 없으면요, 일단 비스포스메이트부터 쓰고, 그 다음에 효과 없으면은 데누주밥 쓰고, 이제 그래도 효과 없으면은 PTH나 아니면 SERM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은요 안 틀린다고. 거의 안 틀려요. 보통 이제 그리고 임상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약제의 장점, 부작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약을 고르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GERD가 있으면은 비스포스모이트는 쓰지 않는 게 좋겠고요. 유방암 수술을 뭐 15년 전에 했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SERM 계통 약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 약제의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이 BRONG, bronze, bisphosphonate 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실은 꼭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쓸 때만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뒷글자만 따가지고 ONJ라고 많이 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도 그렇고 그 데누주밥 같은 것도 그렇고 오스테오클라스트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뼈가 제대로 리모델링이 안 돼가지고 뼈가 굉장히 딱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금가 있는데 굳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뼈를 건드리는 다른 뭔가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느라고 턱뼈를 건드릴 때, 그럴 때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거 지금 도대체 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뼈도 보시면 약간 이게 뭔가 흐리멍덩하게 뭐 쥐파먹은 것처럼 덴시티가 떨어진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강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벌어져가지고 턱뼈가 다 드러난 것들 볼 수가 있네요. 이게 특히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쓴 지 한 5년 정도 되면은 요 ONJ 리스크가 조금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므로 비스포스메이트를 쓰기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으면은 이제 드럭 할리데이를 가지면서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 약 먹고 있는 사람한테 치과 치료를 안 받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록에 보시면은 뭐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인듀스드 오스테오포로시스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secondary cause of osteoporosis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임상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제가 뭐 그동안에 설명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골연화증, 오스테오말라스티아 얼른 보고 마칩시다. 골연화증 말 그대로 뼈가 약해져가지고 말랑말랑해졌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바이타민 D 디피션시입니다. 어릴 때 성장기에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은 그걸 구루병, 리케츠라고 하잖아요. 오스테오말라시아는 리케츠의 어덜트 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기는 경우는 어떤 거냐? 여러 가지 흡수 장애들. 특히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바이타민 D를 흡수를 하는데 그 다음에 활성화시킬 수가 없는 장애들, 질환들.
뭐 만성 간 질환, 신장 질환 이런 거 있을 때 바이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이 골연화증 오스테오말라시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바이타민 D가 모자라면요, 당연히 칼슘과 인의 흡수가 잘 되지가 않고요. 이러면은 칼슘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PTH가 세컨더리로 약간 올라가거든요. 그럼 약간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뼈의 매트릭스가 다 형성이 안 될 거고 가뜩이나 재료도 없는데 PTH까지 뼈를 자꾸 깎아내니까. 그래서 뼈가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고 뼈가 딱딱해지지 않고 흐물흐물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증상이 좀 오스테오포로시스랑은 다른 게요. 오스테오포로시스는 프랙처 리스크만 올라가고 증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오스테오말라시아는 본 페인, 머슬 이런 곳에 위크니스가 뚜렷합니다. 뭐 제 생각에는 뭐 포스페이트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 프랙처 뼈가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오스테오포로시스는 랩도 보통 정상이고 그 다음에 증상도 없는 것에 비해서 오스테오말라시아는 본 페인, 머슬 페인 또는 머슬 크램프 이런 것처럼 몸 전체가 여기저기 아픈 증상이 뚜렷하고 랩에도 보통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하면은 ALP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PTH가 높게 나오고 칼슘은 정상이든지 아니면 약간 떨어져 있어요. 보더라인 로우 노멀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바이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떨어지는 건데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PTH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칼슘은 보통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스포러스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하이포포스파테미아, 그러니까 이제 포스페이트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이타민 D 디피션시가 있죠. 그래서 25OHD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이타민 D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요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나오는데, 이 정상인의 골반뼈는 어때요? 비교적 균일한 밀도로 보이고 그냥 하얗게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은 요 군데군데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밀도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럴 때 프랙처 같은 거 동반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마이크로 프랙처 같은 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기저질환, 원인 자체가 바이타민 D 디피션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연히 바이타민 D와 칼슘을 보충해줘야 되겠네요. 간별 진단에 대해서 보시면요, 오스테오포로시스는 대부분 랩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스테오포로시스는 사실 칼슘이나 바이타민 D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증상도 딱히 별로 없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사진 같은 게 오스테오말라시아가 아니라 본메타가 여기저기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뭐 멀티플 마이엘로마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암세포들이 열심히 뼈를 녹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칼슘이 높게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오스테오말라시아는 칼슘이 로우 노말로 나온다 되어 있고, 이 파젯 디지스 오브 더 본, 요거는 국시에 안 나오는 질환이라 가지고 제가 USMLE 보실 분들은 류마티스의 이 파젯 디지스에 대해서 넣어놨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슘 골대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참 별것도 아닌데 좀 길었네요. 원래는 여기서 내분비가 끝이 나야 되는데 이 다음에 이제 포르피린증, 폴파이리아가 국시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그거 간단히 다루고 그 다음에 내분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문제들 헷갈리지 않도록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 내분비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